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톡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오늘은 이타적 인간의 출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먼저 제가 부록에 있는 게임 이론 입문 중에 일부를 이야기하고요. 똑사님이 21장의 호의에는 호의로와 맺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록에 있는 게임 이론 입문 내용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란 무엇인가에서 게임 이론과 전략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예시로 나온 게 국민타자 이승엽이 일본에 갈 때 이제 사람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코끼리 김웅용 감독이 한 대답입니다. 이치로가 미국에 갈 때 야구인들 90%가 실패한다고 봤는데 성공했잖아. 한국에서 100m를 10초에 달리는 육상 선수는 일본에서나 미국에서나 10초대를 뛰는데 야구는 상대적인 경기라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게임 이론을 제일 잘 설명한다고 해서 이 저자가 이 예를 들었는데요. 야구는 게임 이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야구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그레그 매덕스라는 되게 대단한 경기를 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수의 최고 구속은 시속 140에서 144k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메이저리그 투수들 중에서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던 건데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경기를 했는지를 보면 귀신 같은 컨트롤과 타자들을 당황케 하는 완급 조절, 예상을 뛰어넘는 공배압이 이분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야구계에서 이 그레그 매덕스가 게임 이론에 도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게임을 보통 해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했을 때, 예를 들어 부루마블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다음에는 조고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워도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땅을 점하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이란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이고, 행위자에게 돌아오는 보수가 그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할 것인가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달려있는 경우를 전략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전략적 상황의 예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예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와닿는 내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백화점이 있습니다. 세일 기간의 시기랑 가격 할인폭을 정해야 하는데 이게 그냥 나 혼자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은 행사를 10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상대 백화점도 똑같은 시기에 하면 아마 수요가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 백화점에서 더 큰 가격을 할인한다고 했을 때는 예상보다 우리의 매출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세일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판매 전략이 유효했는지 여부는 내 전략뿐 아니라 상대방의 판매 전략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 게임 이론에서 전략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이제 보수행렬표가 우리가 이 책 초반에 나왔었는데요. 그거를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기자라 하면 게임에 임하는 주체들입니다. 이 주체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전략은 경기자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선택한 전략 하에서 돌아갈 결과를 수치화한 건데요.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하면 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얻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수치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잘 이해된 그 약속 장소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는 엄청 자주 만났던 친구인데 최근 1년 동안에 취업 준비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연락도 거의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소식이 와서 너무 반가워서 간단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하고 오늘 저녁에 바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그럼 그때 거기서 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제 집을 나섰는데 약속 장소를 정확히 안 정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했는데 핸드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가 어디인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자주 만났던 곳은 신촌의 이제 땡땡 주점이나 종로의 XX 집에서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디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경기자 1이 이제 친구 1이라고 하고 경기자 2가 이제 친구 2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로나 신촌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A가 종로에 갔는데 경기자 2도 이제 종로에 왔으면
둘 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그래서 5의 보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종로로 갔는데 친구가 신촌으로 갔으면 못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를 이제 0의 보수를 얻는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보수표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둘 다 종로로 갔을 때는 5의 결과를 얻어서 행복하고 신촌으로 갔을 때도 이제 즐거운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보수표를 가지고 이제 게임 이론에서 자주 하는 용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최적 대응과 내시 균형입니다. 최적 대응이라 하면 나에게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은 상대방이 종로로 간다면 또 종로로 가고 신촌으로 간다면 내가 신촌으로 가는 게 제일 최적 대응입니다. 그리고 내시 균형이라 하면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균형의 뜻은 어떤 전략 X가 상대방의 특정 전략 Y에 대한 최적 대응이 되고 상대방의 전략 Y가 또다시 나의 전략 X의 최적 대응일 때 이제 이거를 내시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좀 색깔 표시를 해보면요. 경기자 1이 종로로 가는 걸 선택하고 그러면 경기자 2도 종로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이제 내시 균형이고요. 경기자 1이 신촌으로 갔을 때 경기자 2도 신촌으로 가는 것. 이게 최적 대응이 이제 네모난데 이 동그라미와 네모가 만나는 것이 내시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는 둘 다 종로로 가고 둘 다 신촌으로 가는 것이 내시 균형인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어디로 갈지 상대방의 행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시 균형이 두 개가 나타나고 이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시 균형이라 하면 서로에게 최적 대응이 되는 전략이고 한 번 내시 균형에 도달하면 다음에 그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이상 계속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내시 균형이 뭔지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특정 내시 균형에 도달할 것인지는 이 이론이 설명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번 게임이 반복된다고 하면 내가 종로로 갔는데 친구가 신촌에 가서 못 만났으면 다음에 이제 누군가 행동을 바꾸고 이게 반복되다가 어딘가에서 종로에서 만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종로에서 만나는 것이 이제 내시 균형이 되고 계속 그 상태가 반복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처음 만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게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 이론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마지막은 똑선님이 이제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21장 호의에서 호의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최후 통첩 게임을 봤잖아요. 최후 통첩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제안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거나 불공평해 보이면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그 제안자를 징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자신의 몫을 희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자를 응징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거부한다는 거였는데요. 오늘 저희가 볼 신뢰 게임은 뭐냐면요.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역시 호의적으로 대할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의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등장인물이 2명 나옵니다. 최후 통첩 게임과 동일하고요. A가 제안자입니다. 그리고 B는 응답자이고요. 제안자는 자기가 가진 돈의 일부를 상대방인 B에게 전달을 합니다. 건네준 돈은 3배로 불어나서 B에게 전달이 되고요. B는 이제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A에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게임 구조는 단순합니다. A가 얼마를 B에게 보낼지 결정하고 그 금액은 3배로 불어나서 B가 받은 돈 중에 얼마를 A에게 돌려줄지 결정하는 게임이고요. 여기에서 A 입장과 B 입장을 한번 볼게요. A는 내가 얼마를 B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얼마나 B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많이 보내면 더 크게 불어나서 B에게 가지만 이 B가 나한테 안 돌려줄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거고요. B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호의적으로 보답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안 돌려줘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안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합리적 인간이라고 전제를 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면 B 입장에서는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요. A 입장에서는 그걸 예상하는 거죠. B는 나한테 아예 돌려주지 않을 거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B에게 돈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적의 전략으로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예상과 달리 상당한 금액을 보내고 B 역시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즉, 이 실험 결과로 봐서 인간은 단순한 이기적 계산이 아니라 상대의 신뢰와 호의에 응답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업가, 노동자 입장으로 한번 대치시켜서 보겠습니다. 기업가는 A의 입장이고요. 노동자는 B의 입장입니다. 기업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시하면 노동자는 그 제시된 임금을 보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할지 그 노동력의 노력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노동자는 이미 임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적게 일을 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즉, 최소한 노력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걸 애초에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인간 모델이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즉, 기업가는 낮은 임금을 주고 노동자는 낮은 노동의 강도로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아까 봤던 신뢰와 보답을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가가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하면 노동자는 그것을 신뢰 표시로 보고 이에 보답하려고 노동의 강도를 높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노동자는 더 성실하게 일했고 그리고 기업가 역시 높은 임금을 더 제시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현실에서는 단순히 이기적 합리성만이 아니라 상호의 신뢰와 호의의 교환이 작동을 했다는 건데요. 바로 노동시장의 특수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노동은 계약서에 노동의 품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강도로 노동을 할지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할 수가 없고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동의 품질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완전 계약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가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신뢰를 보여주고 또는 이런 선물, 높은 임금이라는 선물을 주고 그 노동자의 그 자발적인 노력과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한 건데요. 그러면 아까 봤던 노동자가 높은 노력으로 보답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데요. 시장은 노동력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그 품질을 명시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나 과일 역시 우리도 겉모습을 보고 사지만 그 사과나 과일이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얼마나 맛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판매자가 정말 좋은 품질을 판매하는지 그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건데요. 이런 불확실한 존재가 거래하는 데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단순한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인간을 전제로 움직이고요. 시장은 불완전한 계약 위에서 작동하고 신뢰와 호의로 응답하는 상호 호혜적 인간이 필수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맺은 말입니다. 저희가 1부와 2부에 걸쳐서 이 책을 읽어왔는데요. 1부는 이타적 행동이 어떻게 진화했고 유지되어 왔는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설은 혈연 선택 가설이 있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 이타적 행동이 진화했다는 이론인데요.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친족을 돕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유전자를 돕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이타적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반복 상호성 가설이었습니다. 이타적 행동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했다는 이론인데요. 이는 훗날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이타적 행동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혈연 선택 가설이나 반복 상호성 가설은 한계가 있었죠. 이타적 행동은 친족 관계를 넘어서 그리고 반복되지 않는 관계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유효상종, 집단선택, 복지와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제도를 그 요인으로 뽑아서 사람들의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2부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한 상호성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보았는데요. 이 강한 상호성이란
집단 내에서 무임승차 행위를 억제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이타적 행동에 보상하고 이기적인 행동에는 응징하려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혈연 선택이나 반복 상호 가설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뭐로 설명이 가능하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남을 도움으로써 얻는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성호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남을 도울 때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왜 헌혈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막대한 기부금을 낼까요? 바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런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적 이득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성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학적인 모델로 하면 U는 개인적인 만족도고 M은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 V는 타인의 행복에서 얻는 만족인데요. U는 M 플러스 AV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A인데요. 이 A가 0보다 크면 타인의 만족이, 즉 나의 행복, 나의 만족으로 오는 이타적 인간을 나타내고요. A가 0이면 타인의 만족은 아무런 이 사람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고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타인의 불행으로 오히려 만족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타인의 만족에 대해서 나의 행복도가 결정되는 게 개인의 만족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사회적 선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간은 단순히 그 물질적, 금전적 이득을 넘어서 공정성과 평등성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봤던 게 바로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 간섭, 제도가 강조가 됩니다. 문화 제도적 역할에서 강한 상호성이나 사회적 선호 같은 행동 특성은 단순히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와 제도의 영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건데요. 인간 행동의 복합성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 유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고요. 심리적 만족감, 문화, 제도적 환경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로써 호모 이코노미쿠스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돕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인간은 이타적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반복되는 환경, 제도, 문화에서 협력적 행동이 더 유리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이 선택되어 진화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즉, 이 이타적 행동은 제도, 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읽었고요. 재밌게 이 책을 읽었는데 용어나 이런 게 조금 저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아서 좀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책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책으로 만날게요. 안녕!